외국인이 한국에서 도망친다는 말 한 번쯤 들으셨죠? 그런데 외국인 보유 비중이 지금 사상 최대를 찍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5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이 한국 주식 14조 5천억 원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외국인 보유 비중은 39%, 사상 최대치예요. 팔았는데 더 가지고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우리가 알던 외국인 도망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그림으로 바뀝니다.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외국인 매도 뉴스를 봐도 가슴이 철렁하지 않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5월 15일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그날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전 11시 코스피가 8,000이라는 숫자를 사상 처음으로 뚫었어요. 화면에 8,046이 찍히는 순간 증권사 객장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가 났다고 해요. 한국 주식시장이 한 단계 올라섰다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그날 장 마감 시간, 그러니까 6시간쯤 뒤에 코스피는 7,493으로 끝이 났습니다. 하루 만에 마이너스 6.12%, 한국 증시 역사상 두 번째로 큰 하락폭이에요. 숫자만 들으면 그냥 또 한 번 빠진 날인가 싶으실 텐데 한번 체감해 보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날 6시간 만에 한국 증시에서 사라진 돈이 약 600조 원이에요. 600조라는 숫자 너무 커서 잘 안 와닿으시죠? 쉽게 풀어드릴게요. 우리나라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이는 돈, 그러니까 1년 국내 총생산이 약 2,600조 원입니다. 그러면 600조는 우리나라 1년 살림의 거의 4분의 1이에요. 점심 한 끼 먹는 사이에 나라 살림 4분의 1이 증발한 셈인 거죠. 이게 얼마나 큰일이었는지 감이 좀 오시나요? 상황이 워낙 급하니까 거래소가 사이드카라는 걸 발동했어요. 사이드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리실 텐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동차로 치면 비상정지 버튼이에요. 시장이 너무 빠르게 흔들리면 잠깐 멈춰 세센트 세워서 숨 좀 고르게 하는 장치거든요. 평소에는 거의 누를 일이 없는 버튼인데 그날은 그 버튼을 진짜로 눌러야 할 만큼 시장이 급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폭락의 한가운데에 누가 있었을까요? 그날 외국인은 한국 주식을 5조 원어치 넘게 팔아치웠어요. 단 하루에 말이죠. 그리고 5월 한 달을 다 합쳐보면 그 규모가 더 커집니다. 외국인이 5월에 한국 주식을 14조 5천억 원어치 순매도했거든요. 들고 있던 주식을 14조 5천억 원어치 내다 팔았다는 뜻이에요. 뉴스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도망간다는 자막이 깔리기 시작한 게 이때부터예요. 그 자막을 보면서 가슴이 철렁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같이 흘러내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어요. 같은 5월에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그렇게 팔아치웠는데 외국인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사상 최대를 찍었습니다. 정확히는 39%대 중반. 외국인 보유 비중이 이렇게 높았던 적이 한국 증시 역사상 없어요. 자, 이 부분에서 잠깐 멈춰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외국인이 14조 5천억 원을 팔았어요. 그런데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가지고 있는 비중은 사상 최대예요. 팔았는데 더 가지고 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뉴스 자막 한 줄로는 절대 설명이 안 되는 그림인 거죠. 이 모순을 풀려면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서 진짜 무엇을 보고 움직이는지 알아야 해요. 그 진짜 이유 3가지를 잠시 뒤에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우선 가슴이 철렁하신 분들 한 분 한 분께 먼저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싶어요.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판다는 건 한국이 망해서가 아니에요. 공포 매도가 아닙니다. 외국인은 지금 한국이 너무 빨리 올라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조 5천억을 팔았는데도 외국인 보유 비중은 39%, 사상 최대를 찍고 있는 거고요. 무서워서 도망간 사람이 짐을 더 들고 갈 리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외국인이 진짜로 왜 파는 건지 그 이유 3가지를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요, 한국 주식이 너무 커졌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MSCI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 세계 펀드들이 따라가는 일종의 지도예요. 그 중에 신흥국 지도라는 게 있는데 이 안에 한국이 끼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신흥국 지도 안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약 11%예요.
적지 않은 비중이죠? 여기서 비유 하나 해드릴게요. 냉장고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집 냉장고 안에는 칸이 정해져 있잖아요. 채소 칸, 고기 칸, 반찬 칸, 칸마다 들어갈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한국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른 나라 음식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지죠. 그러면 한국 음식을 좀 빼야 해요. 맛없어서 빼는 게 아니에요. 칸이 정해져 있으니까 빼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 매도가 딱 그거예요. 한국 주식이 너무 잘 올라서 신흥국 지도 안에서 한국 비중이 자꾸 커지니까 펀드 규칙상 일부를 빼야 하는 거죠. 그것도 정해진 날짜에. MSCI는 1년에 4번, 2월, 5월, 8월, 11월에 이 비중을 다시 맞춰요. 그러니까 5월에 외국인 매도가 몰리는 건 어떻게 보면 달력에 적혀 있는 일이에요. 한국이 싫어져서가 아니라 한국이 너무 잘 나가서 생기는 일인 거죠. 두 번째 이유는요, 외국인들이 이미 너무 많이 벌었기 때문이에요. 이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림이랑 좀 달라요. 보통 외국인이 판다고 하면 손해보고 도망가는 그림을 상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외국인이 한국 주식에 들고 있는 잔고 가치, 그러니까 돈으로 환산한 금액은 오히려 늘어났어요. 주식 수는 줄었는데 금액은 늘어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장바구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트에 가서 사과를 10개 사왔다고 쳐요. 그런데 다음에 갔더니 사과 1개 가격이 2배가 됐어요. 그래서 2개만 빼서 환불했어요. 그러면 사과 개수는 8개로 줄었지만 장바구니 안 총 금액은 오히려 더 많아질 수 있잖아요. 외국인 입장에서 지금 한국 주식이 딱 그래요. 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일부를 정리해서 수익을 챙기는 거예요. 우리가 적금 만기돼서 일부를 빼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외국인 펀드들은요, 우리처럼 마음 내킬 때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펀드 운용 규칙이라는 게 있어서 어떤 종목이 너무 많이 오르면 자동으로 일부를 팔게 되어 있어요. 안 팔고 싶어도 팔아야 하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매도가 곧 외국인 불신이라고 단순하게 연결하면 안 돼요. 사실은 잘 벌었네, 일부만 챙겨가자, 이런 동작인 거죠. 세 번째 이유는요, 정책 한마디 때문이에요. 여기서 얘기가 좀 흥미로워져요. 5월 12일에 정책실장이 한 발언이 있어요. AI 국민매당금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날이에요. 자세한 내용을 다 알 필요는 없어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 한마디 때문에 외국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한국 정부가 갑자기 뭘 한다는 거지? 기업 돈을 그렇게 쓴다는 건가? 이런 식의 불확실성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단일일에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5조 원어치를 팔았어요. 단 하루에 5조요. 그게 5월 15일 그 폭락의 도화선이 된 거예요. 외국인은 정책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 단어가 나오면 일단 안전벨트부터 매고 보자,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세 가지를 정리해보면요. 첫째, 너무 커져서 의무적으로 빼는 거. 둘째, 이미 많이 벌어서 일부 챙기는 거. 셋째, 정책 한마디에 잠깐 놀란 거.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한 달에 14조 5천억이라는 큰 숫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한국 경제가 무너져서가 아니라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 나와요. 외국인 펀드들은 한국 주식을 정리하고 있는데 정작 외국계 대형 투자은행, 그러니까 IB라고 부르는 데들은 한국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골드만삭스라고 들어보셨죠?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투자은행 중 하나예요. 이 골드만삭스가 한국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아세요?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사야 할 시장으로 찍었어요. 코스피 목표치도 9,000을 외치고 있고요. JP모건이라는 또 다른 큰 데도 강세 시나리오로 가면 코스피가 1만 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고 봐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한쪽에서는 팔고 있고 한쪽에서는 사라고 외치고 있어요. 이게 모순 같지만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펀드의 포지션 조정과 미래 전망은 다른 거예요. 펀드는 규칙 때문에 일부를 빼는 거고 큰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한국이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말하는 거죠. 뉴스 자막에서는 외국인 매도만 보여주지만 그 자막 뒤에는 외국계 IB는 한국 강력 추천이라는 또 다른 자막이 동시에 깔려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가슴이 좀 가라앉으셨을 거예요. 외국인이 파는 건 한국이 망해서가 아니다. 너무 빨리 올라서 정리하는 중이다. 외국계 큰손들은 오히려 한국을 아시아 최선호 시장으로 보고 있다. 이 그림이 머릿속에 잡히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외국인이 큰손으로 한국 주식을 정리하는 사이에 그 노이즈 뒤에서 한국 안에서는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진짜 게임은 그 시끄러운 자막 뒤에서 따로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잠시 뒤에 풀어드릴게요. 자, 그러면 외국인이 정리하느라 바쁜 사이에 한국 안에서는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짜 게임은 외국인 매도 뉴스 뒤에서 따로 시작됐습니다. 먼저 숫자 하나만 던지고 갈게요. 삼성전자 올해 1분기 매출이 134조 원입니다. 영업이익은 57조예요. 이 숫자가 잘 안 와닿으실 텐데요. 영업이익률로 환산하면 무려 42.8%입니다. 100원어치 팔아서 43원을 남겼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아는 동네 식당이 잘 돼야 10% 남길까 말까인데 글로벌 기업이 40%를 넘긴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엔비디아랑 어깨를 나란히 하는 영업이익률입니다. 자랑스럽다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1분기 실적이 좋았던 것보다 앞으로 나올 HBM4라는 메모리가 게임의 판을 통째로 바꿔놓고 있거든요. 여기서 HBM4가 뭔지 어렵게 설명하면 다들 채널 떠나실 거예요. 그래서 샌드위치로 풀어드릴게요. HBM은 메모리 칩을 여러 층 쌓아 올린 빵 같은 거예요. 위에 빵 한 장, 치즈, 햄, 또 빵 한 장 이렇게 겹겹이 쌓는 거죠. 그런데 HBM4부터는 이 샌드위치 맨 아래에 받침대가 하나 깔립니다. 이걸 베이스 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받침대가 4나노 파운드리라는 아주 특수한 공장에서만 만들어져요. 그 말은 HBM4를 제대로 만들려면 메모리 공장이랑 이 특수 공장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이 두 가지를 다 가진 회사가 단 한 곳뿐입니다. 어디일까요? 네, 삼성전자입니다. SK 하이닉스도 미국 마이크론도 받침대 공장은 없어요. 결국 다 남의 손을 빌려야 합니다. 그런데 삼성은 빵 굽는 공장이랑 받침대 만드는 공장을 같은 집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가도 유리하고 수율도 잡기 쉽고 납기도 빠릅니다. 그리고 이번에 만든 HBM사는 동작 속도가 11.7GBps까지 나옵니다. 기존 표준이 8GBps였으니까 한 번에 46%가 빨라진 거예요. 엔비디아가 다음 세대 그래픽카드인 베라루빈에 들어갈 HBM사 공급사로 삼성을 이미 골랐습니다. 퉁질 테스트도 통과했어요.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한국 회사가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비싼 부품 자리를 따낸 거예요. 자, 이런 회사를 시장은 지금 얼마로 평가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PER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렵게 말하면 주가가 이익의 몇 배냐인데요. 쉽게 풀면 이래요. 이 회사를 통째로 사면 매년 버는 돈으로 본전 뽑는데 몇 년 걸리느냐. 이게 PER이에요. 엔비디아는 PER이 30배입니다. 통째로 사면 본전 뽑는데 30년 걸린다는 뜻이에요. 애플은 25배, 대만 TSMC는 20배예요. 그럼 삼성전자는 몇 배일까요? 6배입니다. 6년이면 본전 뽑는다는 거예요. 같은 인공지능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외국 회사는 30년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이 있고 우리 회사는 6년이면 끝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가격일까요? 그래서 증권사들이 줄줄이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SK증권이 50만 원을 부르고 미래에셋이 42만 원, KB증권이 36만 원, 한국투자가 33만 원이에요. 다들 큰 폭으로 올려잡고 있죠? 여기서 진짜 핵심 한 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PER이 지금 6배인데 10배만 가도 주가는 70% 가까이 오를 수 있어요. 엔비디아처럼 30배까지 가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비슷한 글로벌 회사의 절반 수준만 따라가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가격은 너무 싼 거예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깔립니다. 상법 개정이에요. 2026년 7월 23일에 시행됩니다. 이 법이 뭐가 바뀌느냐? 한 줄로 정리하면 이전에는 회사 경영진이 회사만 챙기면 됐는데 7월부터는 주주 이익도 함께 챙겨야 한다는 거예요.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한국 주식을 사도 내 권리가 진짜 보호받는구나, 이런 안심 신호가 켜진 겁니다. 외국에서 한국 회사를 항상 깎아봤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시장 전체 가격표도 한번 보고 갈게요. 한국 시장의 PBR이라는 게 1.3배인데 전 세계 평균은 2.3배예요. 같은 살림을 가진 회사인데도 한국에 있다는 이유로 거의 절반 값에 거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위로 갈 자리가 충분히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코스피 9,000을 부르는 거고 JP모건은 강세 시나리오로 1만 포인트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이거 안 사면 손해다. 지금 들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살짝 드시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듣고 끝나면 정말 위험합니다. 4년 전에도 우리는 이거랑 거의 똑같은 그림을 본 적이 있거든요. 먼저 5월 15일 그날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외국인이 단일일 5조를 팔았어요. 그러면 그 5조어치 주식은 누가 받았을까요? 기관도 일부 받았지만 큰 덩어리를 받아낸 게 바로 개인입니다. 외국인이 던지면 개인이 받는다. 이 그림 어디선가 본 적 있지 않으세요? 4년 전 그때도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코스피는 40% 가까이 빠졌습니다.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부르면서 다들 신나게 들어갔는데 막상 손에 남은 건 마이너스 40% 손실이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래요. 야구장에서 외국인 선수가 공을 던졌는데 그 공이 너무 빠르고 변화구라 일반 관중석으로 날아갔어요. 그 공을 잡으려고 손을 내미는 게 개인 투자자예요. 잡으면 기념품이 되는데 잘못 잡으면 손가락이 부러질 수도 있는 거죠. 4년 전에는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그 기억이 아직 회복도 안 됐는데 똑같은 그림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개인의 매수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타이밍이에요. 실적이 뒷받침되면 개인의 매수가 정답이 되고 실적이 꺾이는 순간 개인의 매수가 덫이 됩니다. 같은 행동인데 결과는 정반대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받쳐주는 실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신경 쓰셔야 할 게 있어요. 코스피 시가총액이 7,000조를 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나라 1년 살림보다 시장 크기가 2배 반이 넘는다는 거예요. 짧은 기간에 너무 빨리 올라온 거죠. 산을 빨리 오르면 숨이 차잖아요. 시장도 똑같아요. 빠르게 올라온 만큼 숨고르기 구간이 한 번은 와요. 그게 정상이에요. 문제는 그 숨고르기가 5% 조정으로 끝날지 20% 폭락으로 갈지 아무도 미리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 바깥 환경도 만만치 않아요.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카드를 계속 꺼내들고 있고 중동, 호르무즈 해협은 긴장 상태가 풀리지 않고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전 세계 원유가 출렁이거든요. 거기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정책 발언 하나에 시장이 5조씩 흔들리는 모습을 5월 12일에 봤잖아요. 외국 변수, 국내 변수, 양쪽에서 언제든 변동성이 튀어나올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래요. HBM사도 진짜고, 삼성 실적도 진짜고, 외국인 매도가 도망이 아닌 것도 진짜예요. 그런데 4년 전에 똑같이 좋은 이야기 듣고 개인들이 신나서 들어갔다가 40% 빠진 것도 진짜였습니다. 지금이 너무 좋을 때라서 더 조심해야 해요. 빠르게 올라온 시장은 한 번 흔들릴 때 충격이 더 크거든요. 자, 그러면 좋은 그림과 위험한 그림이 동시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가 이 영상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상황별로 3가지 행동 가이드를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아직 한 주도 안 사신 분들, 신규 진입을 고민하는 분들이죠. 이 경우에 제일 위험한 건 추격 매수예요. 외국인이 14조를 팔고도 보유 비중은 사상 최대라는 이야기, 골드만삭스가 9,000을 외친다는 이야기 다 들으셨으니까 마음이 급해지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 번에 다 사버리시면 안 됩니다. 코스피가 8,000을 찍었다가 7,500까지 빠진 게 단 6시간이었거든요. 단기 변동성이 이렇게 큰 구간에서는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3번, 4번으로 나눠서 들어가시는 게 정답이에요. 이번 달에 한 번, 다음 달에 한 번, 빠지면 한 번 더, 이런 식으로요.
종목 한두 개에 베팅하기 부담스러우시면 코덱스 반도체 같은 ETF로 시작해서 여러 종목에 분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 번에 큰돈 넣지 마시고 시간을 친구로 삼으세요. 두 번째, 이미 들고 계신 분들, 평단가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평단가,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내가 산 평균 가격이에요. 이 평단가가 지금 가격보다 충분히 낮다. 평가 차익이 30%, 40% 이렇게 쌓여 있다. 그러면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들고 가셔도 됩니다. 외국인이 5조를 팔든 10조를 팔든 그건 그분들 사정이고 내 평단가는 안전하니까요. 다만 평가 차익이 너무 크게 났다면 일부는 차익 실현으로 정리해서 현금으로 빼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외국인이 차익 실현하듯이 우리도 일부는 챙기는 거죠. 절대 다 팔지 마세요. 큰 그림은 여전히 좋습니다. 세 번째, 이미 너무 많이 사셔서 부담스러우신 분들. 잠이 잘 안 오시거나 장중 시세 보느라 일이 손에 안 잡히신다면 그건 신호예요. 비중이 잘못된 거거든요. 좋은 종목이라도 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면 흔들립니다. 일부를 덜어내서 마음 편한 수준까지 비중을 줄이세요. 종목이 나쁜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많이 산 게 문제일 수 있어요. 세 가지 상황 모두에 공통으로 드리는 부탁이 하나 있어요. 뉴스에서 외국인 매도 14조, 자막 한 줄 보고 의사결정하지 말기. 그게 전부예요. 외국인이 왜 파는지, 그 뒤에 어떤 그림이 있는지 우리는 같이 봤잖아요. 자막 한 줄 뒤에는 리밸런싱이 있고 차익 실현이 있고 HBM사가 있고 상법 개정이 있어요. 그걸 아는 시청자와 모르는 시청자는 1년 뒤 자산 차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핵심 3줄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외국인 14조 매도의 진짜 이름은 도망이 아니라 리밸런싱과 차익 실현이에요. 한국이 망해서 파는 게 아니라 한국이 너무 빨리 올라서 정리하는 중입니다. 두 번째, 외국인 매도 노이즈 뒤에서 진짜 게임은 따로 시작됐습니다. HBM사는 전 세계에서 삼성 한 곳만 할 수 있는 구조고 7월부터 시행되는 상법 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풀어줄 동력이에요. 세 번째, 그래도 4년 전 그 그림은 잊지 마세요. 너무 좋을 때일수록 분할로, 평단가 점검으로 흔들리지 않게 자기 자리를 지키시는 게 진짜 실력입니다. 여기까지 끝까지 같이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은 더 깊고 더 쉬운 분석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